팀 파이클 임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안전한 금융 생태계를 위해 KB가 인공지능 기반 국제금융사기 예방 플랫폼 클레버를 출범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의 제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필요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한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건이 있습니다. 희귀병을 앓는 친구를 4년이나 도울 정도로 선한 삶을 살았던 취업준비생 김모 씨. 어느 날 김민수 검사 사칭 전화를 받습니다. 보이스피싱범에게 수백만 원의 돈을 송금한 뒤 본인이 가짜 검사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이 금융사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선한 청년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 금융사기는 나날이 그 수법이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금융사기의 경우 사기범 검거에 한계가 있고 피해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큽니다. 우리는 대체 이 국제금융사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 국제금융사기 예방 플랫폼 클레버 출범을 제안합니다. 클레버가 어떻게 국제금융사기를 근절하는지 두 가지 차원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레버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상 여부를 탐지합니다. 거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사기 거래일지, 정상 거래일지를 AI가 알려준다는 거죠. 클레버는 다음 세 단계에 걸쳐 작동합니다. 첫째, KB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금융거래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활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둘째, 데이터의 이상치 탐지, 군집화 등의 프레임워크가 적용돼 인공지능 FDS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KB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 과정에 AI 모델이 적용돼 거래가 실시간으로 감시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자들, 스미싱이라고 하죠. 클레버는 키워드 추출, 정규 표현식과 같은 자연어 처리 기술과 분류 모델을 이용해서 해당 문자가 스미싱인지 아닌지를 판별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일한 혹은 유사한 문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집될 경우 해당 문자의 이상 여부를 감지해서 금융사기에 보다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미 KB 사이버 브랜치에 기업 자금 사고 예방을 위해서 FDS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KB 관계자는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는 자금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는 KB가 지향하는 신뢰와 맞닿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레버 출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8월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에서 금융 AI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AI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보안 검증을 지원하고 금융 분야 인프라 기관의 데이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금융 분야의 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거죠. 클레버 출범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더 나아가 클레버는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전문가들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기능을 한데 모으는 연대전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를 위해 정부, 수사기관과 공조합니다. 만약 특정 금융거래가 사기로 판단될 경우 협약기관과 즉각적으로 정보를 교류합니다. 거래 정보가 기관에 전송되고 해당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 피해를 막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금융범죄 대응 체계에서 금융사가 하는 일은 협조에 불과했죠. 클레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KB는 금융범죄 대응 거버넌스의 중심에 서게 되고, 이는 ESG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클레버를 도입한 이후 5년 단위의 로드맵입니다. 거버넌스 선도의 중심축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우선 KB가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리스크는 재무 리스크와 ESG 리스크죠. 클레버는 이 두 가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재무구조 건실화를 이끌 것입니다. 또한 선도적으로 금융사기를 막는 데 일조한다면 국제 수준에서 KB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금융그룹, 고객을 지키는 금융그룹이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KB의 글로벌화, 클레버가 이끌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기반 국제금융사기 예방 플랫폼 클레버를 제안한 팀 파이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론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이제 금감원은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서 온라인 보이스피싱을 2천억 규모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파이클 팀에서 올려주신 자료에는 7천억 원이라고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이 나머지 5천억의 차이는 대면 편취형, 그러니까 온라인 계좌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대면 편취형은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데이터화하는데 더욱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같은 자료에서 온라인 보이스피싱 중 메신저 피싱의 비중이 2020년 15.9%에서 58.9%, 작년이죠. 올해 58.9%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이스피싱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려면 다양한 회사들, 특히 메신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미루어 볼 때 클레버의 자체 기술력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지만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면 편취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21년 계좌 이체형 피해는 20년 대비 69% 줄어든 반면 대면 편취형은 77%나 증가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적용해서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의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 가능합니다. 또한 대면 편취가 그 이전에는 범죄자가 금융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용자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대면 편취, 직접적으로 사기를 가는 것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렵겠지만 그 이전에 미리 방지를 하는 것이고요. 또 데이터 확보에 대해서 우려를 해주셨는데 입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위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금결원, 금보원과의 금융인프라 기관과의 데이터 협조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넘버원 금융 플랫폼으로서 KB가 데이터의 경쟁력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이데이터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고객의 데이터에 타행 데이터의 정보 수집이 용이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뱅킹에 AI를 적용해서 거래 이상을 탐지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사이버 브랜치에 적용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브랜치에 적용한 거는 사이버 브랜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반면에 일반 뱅킹 서비스는 고객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서 개인정보의 침해가 있지 않을까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민감 정보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시간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어서 KBJG팀의 첫 번째 연사자 임론이 있겠습니다. 연사자분께서는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 부코핀은행과 인도네시아 주거를 함께 살리는 KBJG입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 부동산 시장과 실태에 주목했습니다. 그에 대한 솔루션을 부동산 통합 금융 플랫폼 구축으로 제안하고 이를 통해 주거 이슈 관련 사회적 가치를 다방면으로 창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 정의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은 사익 추구와 함께 필수적으로 공익을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는 고객이 중개 따로, 금융 따로 알아보고 추가로 발품 따로 팔아야만 주택 계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가 존재하기는 하나 부동산 금융으로 연계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단지 등록된 매물을 보여주고 에이전트 연락처를 제공하는 데에만 그칩니다. 인도네시아 부동산 실태는 어떨까요? 2022년 자카르타의 아파트 공실률은 42%에 육박합니다. 특히 오피스 지구의 수요와 공급량은 코비드 이후 더욱 불균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통합 플랫폼을 통해 간편한 중개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고객에게는 인니 부동산 시장 투자로의 활로를 열어주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디바이드, 나누기 전략을 제안합니다. 현재 KB 부코핀을 KB와 부코핀으로 나누어 부코핀은 인니 내수 고객에게 집중해 부동산 통합 금융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자카시라는 형태의 기부를 통해 인도네시아 주거 형태를 개선합니다. KB라는 이름으로는 인니 내 글로벌 은행으로서 부동산 시장에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사회적 채권 발행을 통해 지속 가능 경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니 부동산 시장은 코비드 이후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와 누산타라 천도 사업이라는 좋은 흐름을 타고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개만을 제공한다는 현지 부동산 중개 업체의 단점을 극복한 부동산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아가 부동산 구매를 위한 자산 관리 로드맵으로까지 고객을 인도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소개합니다. 디지털 기반의 부동산 중개 금융 플랫폼 리브 인도네시아입니다. 리브인은 국제공인중개사 협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중개협회가 가진 현지 매물과 KB의 디지털 역량을 융합해 매력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리브인을 통해 매물 구입 시 우대금리로 대출해주는 등 맞춤형 대출 상품 서비스와 AI 데이터를 활용한 아파트, 주택 실시간 시세를 제공해주며 내 집 마련 자금 설계 서비스로 고객을 금융으로 이끕니다. 저희는 이렇게 인도네시아 고객을 리브인으로 이끌고 그 안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카스를 통해서 말이죠. 여기 악어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악어는 자카르타 거주를 희망하지만 자금도 없거니와 주택 계약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죠. 이런 악어의 고민은 리브인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캇은 이슬람 금융의 한 형태로 무슬림에겐 의무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리브인은 사용 수수료의 일부를 이 자캇으로 전환해 저소득층 악어의 주거를 지원합니다. 디지털 기술로 악어에게 딱 맞는 부동산을 추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더불어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공실률, 도시빈민 등의 인니 주거 이슈를 리브인 부동산 소식에 알려 인니 부동산 개선을 위한 자캇 기부 참여를 독려합니다. 이를 통해 당연히 먼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KB 브랜드 가치 상승입니다. 리브인은 KB에게 자캇을 통해 인니 주거 실태를 고려하는 ESG 금융 이미지와 부동산 중개 금융을 실현하는 디지털 선도 이미지를 안겨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KB 계열사 시너지 효과입니다. 저희가 인니를 타겟팅한 데에는 KB의 여러 계열사가 진출해 있다는 이유 또한 컸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리브인은 현지에서 진행 중인 계열사와의 협력으로 KB 금융 전 영역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계획합니다. 디지털 금융의 락인 효과로 중장기적인 수익성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주변 동남아 국가로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향후 계획으로 인니 내 글로벌 은행 KB가 투자 유치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주거 문제 해결에는 장기적 플랜 또한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사회 책임 투자자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통해 자연재해 피해 방지 건설 기술 연구와 도시 슬럼 재건축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니와 같은 신성장 국가에서는 양적 경제만큼이나 질적 경제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질적 경제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표가 바로 부동산이죠. 저희의 솔루션을 통해 KB가 인니 부동산 시장 대표 금융, 넘버원 ESG 금융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클 팀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KBJG 팀의 입론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리브인을 제안하시면서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NAR과의 파트너십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곳은 국제부동산을 총괄하는 기관이 아니라 전미부동산협회입니다. 미국의 국내 부동산을 관장하는 데가 인도네시아 정보를 가지고 있나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부동산 중개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마미코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마미코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월 사용자 MAU가 200만이 넘고요. 하루 매물 연결만 3만 건에 달하는 공룡 기업입니다. 2위와의 격차가 10배가 넘는 선두주자죠. 아무런 미천도 없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부동산 정보도 없고 플랫폼도 구축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공룡 기업 뛰어넘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PPT에 NAR, 그러니까 말씀하신 전미부동산협회를 넣어놓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단지 인니뿐만 아니라 나중에 동남아 등지로까지 저희의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NAR에서는 현재 아레비라는 인도네시아 부동산협회와 협력관계 중에 있습니다. 그 아레비를 포함한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도 협력관계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남아 등지 전체로의 확장을 계획하면서 NAR을 말씀드린 거라는
답변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마미코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잘 나간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원룸에 집중해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마미코스와는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미코스는 청년들, 특히 청년의 주거 형태인 도시 원룸에만 집중을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 저희는 원룸을 포함한 아파트, 주택, 여러 가지 주거 형태를 그 시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구축을 하고 싶다. 더불어서 KB 부동산이라는 전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NAR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누차 강조드립니다만 그 어떤 협회더라도 인도네시아 또는 신남방과 파트너십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애당초 전미부동산협회가 우리의 리브인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아직 지울 수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미코스가 지금 원룸 중개 플랫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부동산 중개업 자체에서 선두주자라는 건 불변의 사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 저희는 아직 그 답변을 듣지 못한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카스를 모아서 이거를 기부로 전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슬람 경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서는 자카스의 지출 목적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카스과 기부를 동일선상에서 보면 절대 안 되는 게 조세적, 경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B가 마음대로 자카스를 징수하고 그것을 KB 마음대로 처분한다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애초에 이 종교적 질서, 이슬람의 질서를 반하는 솔루션이 과연 어떻게 인도네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지 저희 대단히 의문스럽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클팀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반론에 앞서 우선 저희 팀의 입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 국제금융사기 예방 플랫폼 클레버를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국제금융 거래에서 이상 여부를 탐지하고 두 번째로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국제금융사기에 즉각 대응하여 국제범죄 대응 거버넌스의 중심에 섬으로써 ESG 차원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레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지금 도입되기 가장 적절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 간담회에서 테스트베드 구축하겠다고 했고 저희는 정부의 움직임과 발맞춰 이 클레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1단계 24년까지 데이터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체류 외국인, 국내 소재 외국인 기관과의 금융거래 대상으로 국제금융사기 예방에 나서 2단계 26년까지 협력기관 및 국가 확대를 통해 거버넌스를 확장하고 3단계 28년까지 거버넌스 선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로드맵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KBJG에서는 북코핀과 KB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나누어서 전략을 제시하셨는데요. 또 각 나눈 것에 대해서도 2개 이상의 세부 솔루션을 말씀하셨습니다. 떨어져 나누어서라도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 어떤 시점에서 어떤 목표로 각자 성장을 하고 어떤 시점에서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시너지를 낼지에 대한 말씀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한 것 같아서 다음 반론 때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KBJG보다 현실성 면에서 좀 더 강점을 가집니다. 자체 확보한 금융 거래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이상치 탐지, 군집화 등의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통해 FDS 모델 만들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클레버는 또 키워드 추출, 정기 표현식과 같은 자연어 처리 기술과 분류 모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성 면에서 실현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KBJG 측에서도 장표에 나와 있듯이 이미 그런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는 경쟁사 3개를 로고를 띄워주셨었는데 그중 핀홈에 대해서 잘 조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핀홈은 아까 이제 중개 따로 발품 따로 금융 따로 하는 것이 그 KB가 지금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겪고 있는 문제점이다, 불편함이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핀홈은 이미 중개 발품을 잘 뛸 수 있도록 전체 매물을 잘 올려놓고 있고 그리고 무료 수수료로 사람들이 그런 모기지 대출에 대해서 자기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지금 10개 이상의 은행들과 함께 협약 관계를 맺고 있고 이들로부터 원스톱으로 바로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어떻게 맞불틀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로드맵을 제시한 바와 같이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는 이제 경쟁사가 존재하면 또 KB가 물론 잘할 수도 있죠. 잘할 수도 있는데 이게 플랫폼 산업입니다. 플랫폼 산업에서 어떻게 이길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대답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정보를 부동산 협회에서 받아서 인니의 리브인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플을 출시하겠다는 건데 이 시장 진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궁금합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에서 하나은행과 라인이 합작해서 라인뱅크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효과적으로 시장에 진입해서 타겟을 명확하게 해서 MAU를 매우 높은 MAU를 달성하였는데 어떻게 진입하고 그리고 어떤 타겟을 주로 처음 타겟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발판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을 노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북코핀과 이렇게 KB를 분리한다는 정책이 이에 좀 다소 모순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북코핀 은행에서 진행하는 그런 리브인 플랫폼에 대해서 리브인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더라도 KB를 분리한다면 결국 북코핀이 잘 되더라도 동남아 내 KB의 위치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 듣고 싶습니다. 이만 반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반박에서 여러 질문 주셨는데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먼저 답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KB와 북코핀이 떨어져야 하냐? 저희는 그래야만 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KB가 북코핀 은행을 인수한 것 자체가 사실은 내셔널 브랜드 가치를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KB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본이고 북코핀 같은 경우에는 부실은행이었기 때문에 KB 북코핀이라는 이름이 합쳐져도 인니 고객들한테는 어떠한 유인책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그것을 분리시켜서 KB는 KB대로 인니 내에서 해외 자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북코핀은 북코핀대로 오히려 내셔널 브랜드를 살려서 인니 내수 고객에게 집중하자는 말씀에서 그렇게 분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현실성 면에서 저희 파이클 팀이 조금 더 낫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파이클 팀이 제시를 해주신 그 스텝 1단계는 이미 KB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을 비교하려면 프로젝트의 스텝 2 이상의 절차를 저희가 만든 플랫폼과 비교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단위의 협력 공조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피싱 사기 데이터를 활용한 피싱 범죄 예방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고 피싱 사기에 대한 관리 감독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선진국의 모델로 피싱 사기 대응책을 진화해야 한다고 아직은 과제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한 바 있고요. 양해각서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사자의 일방이 악의로 가격 등을 핑계로 MOU 실행을 기피하는 경우 신의성실 위반으로 손해배상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법원에서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KB에게 이러한 부분은 실익이 아닌 일방적인 손해로만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외 기관과의 공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네, 우선 스텝 1에 대해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KB는 이미 이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 보시면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에서는 여러 그런 국내 기관이나 또는 KB 자체 내에서 계열사 간에서도 이런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잘 구축하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국내 체류 외국인, 국내 소재 외국 기관과의 금융 거래를 대상으로 시작해서 이는 외국 기관에 저희 KB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이로 시작한다는 것은 좀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처 얘기를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 국제금융사기 문제는 우리 전 사회가 집중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 사회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금융사에서 1등 금융그룹인 KB가 이에 중심으로 나서자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입법처에서 저희가 협력하고 협조하는 바 있습니다만 이를 좀 더 거버넌스 중심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도 파이클 측의 팩트 체크 하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분에서 인공지능으로 이상거래에 대한 완벽한 탐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상 거래에 대해서 인공지능으로 탐지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담당자에 따르면 실제 이상 거래를 특정해서 피해 대응 및 금융위 보고를 하고 있는 케이스들을 살펴봤을 때 이상 거래를 판단하는 근거를 보면 비데이터적인 요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금융 거래 데이터만을 가지고 금융 범죄를 특정하고 구분 짓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FDS와 STR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을 꾸준히 고수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에 있었습니다. FDS를 통해서 추정되는 이상 거래를 1차로 추출한 뒤에 이 케이스들에 대한 2차 검토 개념으로 전문가들의 모니터링이 검토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단순히 AI의 인공지능 기술로만 이러한 금융사기를 방지할 수 있을지 일단 의문이 드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측한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캇과 관련돼서 이슬람 금융을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인도네시아 무슬림 인구가 85%입니다. 인도네시아 CAF 세계 기부 지수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한 보고서도 이런 자캇 문화가 성행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부 문화도 같이 성행되어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2020년엔 또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자캇 지불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가 특히 높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종교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빈민층의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슬람 샤리아 금융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슬람 금융을 시작해서 경제 전반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려는 것이 현재 조코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단순히 정부 주도의 이슬람 경제가 아니라 민간 주도, 금융기관,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캇에 대한 것도 민간 주도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양한 현지 기업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KB가 경쟁력이 밀린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현지 기업들과 달리 KB가 추구하는 리브인 플랫폼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실제 인도네시아 내에는 공실률이 높은 문제도 있고 과잉 공급이나 수요 불균형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리브인 서비스를 통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교류하고 모음으로써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도네시아 부동산 협회와 협약은 이미 부코핀 은행이 지난달 맺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협회와 충분한 협약을 맺고 좀 더 나아가서 건설적인 어플 구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식을 저희가 생각해 본 것은 루마나 다른 경쟁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미코스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따라가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인수 또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충분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KB 부동산이나 KB 리브온을 통해서 현재 KB가 우리나라에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부동산 플랫폼 데이터 서비스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역량을 활용하여서 인도네시아 다른 중개 플랫폼과 연계한다면 마미코스 등 다른 우량 기업도 충분히 따라잡아서 역전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과연 수익성이나 경제성이 있나라고 생각을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용도를 보시면 MZ세대의 잠재적 주택 수요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대부터 10대부터 30대까지 잠재적 수요자들이 현재 제일 마주하고 있는 것은 자금 조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금융으로서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이나 이런 수요가 충분히 있음에도 그런 공급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 맞춤형 그런 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주택 중개와 함께 금융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맞는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을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인도네시아 현지에 나아가 있는 KB그룹의 현지 법인들과 충분한 연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클 팀의 두 번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데이터적 요소가 금융사기에 많이 개입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데이터적 요소는 고전적인 기성의 범죄 대응 체계가 커버할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것에 데이터 과학의 지혜를 더하자라는 차원에서 클레버를 제안드린 겁니다. 비데이터적 요소, 데이터적 요소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차원에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사기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드리고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솔루션을 저희는 논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클레버는 실제로 존재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국제금융 사기를 뿌리 뽑는 데 기여한다라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가 뛰어납니다. 반면 지금 말씀하신 리브이는 어떻죠? 부동산 정보를 도시 빈민에게 보여주는 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나요? 사실 도시 빈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그들은 애당초 지금 살아갈, 오늘 먹을 걱정, 내일 살아갈 걱정을 하는 이들입니다. 도시 빈민들, 자카르타의 도시 빈민들이 리브인을 깔고 들어가서 부동산 보고 이 정도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까? 대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신다라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카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도입하려는 이유가 이 중개 서비스를 통해서 충분한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의 수요를 이끈 다음에 이 자카 자체가 이슬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실천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카의 기본적인 목표, 빈곤 해결,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공동된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자카시라는 기부 시스템, 유사한 기부 시스템을 바탕으로 그런 자금을 운용해서 빈곤 문제 해결에 투자하고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밝히는 바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자카를 이용한 기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누차 강조드립니다만 리브인, KB를 통한 자카 수금과 지출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바지나스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민 자카 징수청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자카를 자산 자카, 노동소득 자카, 사업소득 자카로 구분해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부처럼 보이지만 조세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KB가 마음대로 거둘 수도 그것을 마음대로 쓰는 것도 모두 이슬람의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자카도 안 되고 AI도 안 되려면 어떤 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지 저희는 대단히 의문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저희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까 그 인니 부동산 협회와 전략적 업무 협약 맺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반론에서 저한테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것으로 MOU는 MOU일 뿐이지 그 이후 어떤 행보가 더 중요함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 이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현실 가능성을 뒷받침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것이 이제 리브인의 차별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플랫폼 시장에서 고객은 매우 냉정합니다. 양면 시장이죠. 플랫폼 시장, 플랫폼 산업은 그 양면 시장의 양면 고객 중에 대체 어떤 고객이라도 한 고객이라도 어떻게 모객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궁금합니다. 네, 시간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네, 파이클팀 세 번째 연사자의 두 번째 반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토론이 오갔는데요. 저희는 먼저 저희의 아이디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에 기반해 국제금융 사기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 클레버를 제안해드렸습니다. 결국 이 클레버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또 넘버원 금융 플랫폼으로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토론 중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오갔습니다.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반론을 또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임론에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율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범죄가 다변화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전 세상에서는 범죄가 다변화될 때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범죄가 등장하면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근데 그때 AI가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라 할지라도 처음 범죄자가 피해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거는 결국 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원천 차단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할 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장되면서 많은 금융사들이 이 문제의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근데 저희 판매에 집중하는 모델이 아니라 공공복리와 범죄 예방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좇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공공복리 차원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에는 단순 판매에 비해서 훨씬 더 데이터를 수집할 당위성과 용이성이 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AI 모델의 현실성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스텝 2로 얘기했던 인공지능이 과연 현실적인가 그것에 대해서 논해달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지금 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최근 KB가 스미싱 문자 탐지
인공지능 모델을 제안하는 금융문자 분석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에서 1위 자리에 오른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AUC라는 값으로 성능을 평가하는데요. 1점 만점에 0.9994점이었습니다. 심지어 0.999점을 넘긴 경합팀도 4팀이나 되었고요.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은 굉장히 먼 미래다. 스미싱 잡을 수 있냐? 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시조차 되지 않은 이런 프로토타입 차원에서의 모델도 0.9994 거의 모든 사기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서도 저희의 아이디어 클레버가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클레버는 이미 우리 앞에 준비된 미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조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조가 어떻게 현실적인가? 원팀 거버넌스라서 현실적인 것입니다. 저희가 공조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슬라이드에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KB가 만약에 혼자서 백방 뛰어다닌다면 이러한 것들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기관, 정부기관, 유관기관과의 협력, 그 중심축에 KB가 자리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기관들이 우리를 돕고 있고 금융위는 거대한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이제 KB가 뛰어들, 클레버가 뛰어들 골든타임이 지금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솔루션의 시급성 차원에서 리브인과 클레버는 큰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브인이 왜 2022년 12월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하는 솔루션인지 저희는 전혀 논증을 듣지 못했습니다. 반면 저희 클레버는 어떤가요?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0대 남성 A씨가 국제 금융사기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만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A씨가 해외 현지에 있는 피싱 조직으로부터 택배회사 사칭 SMS를 받고 1억 원 가까이 피해를 입은 후 결국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사실 지금 저희가 열렬히 토론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국제금융 사기에 덫에 빠져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KB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만 합니까? 클레버는 지금 당장 도입되어야 할 시의성이 뚜렷한, 시급성이 뚜렷한 솔루션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솔루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새로이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솔루션은 지속 가능, 항상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AI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성능이 크게 높아진다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솔루션인 클레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뛰어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브인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지속 가능성을 가진다라는 사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토론이 막바지로 향해가는 지금 저희는 논제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넘버원 금융 플랫폼 전략, 이 바로 저희의 논제, 주제였죠. 저희는 오늘 넘버원 금융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솔루션을 제안 중에 있습니다. 넘버원의 자리를 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뢰가 있는 곳에 고객이 모이고 고객이 모인 곳이 최고의 기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금융 사기 문제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음으로써 신뢰의 이름이 KB가 되는 것, 저희는 그게 유일한 넘버원 금융 플랫폼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글로벌 분야를 대표해서 솔루션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인도네시아라는 단일 시장에 집중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세계 무대를 휘어잡는 클레버라는 아이디어 어떤 게 진정한 글로벌일까요?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반론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국제 금융 사기가 금융 ESG 리스크를 유발한다고 제안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리스크 유발은 기업과 개인 모두의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개인을 볼까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KB국민은행, KB금융그룹의 고객인 경우에는 언제든 금융사기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고객, 또 사실 고객이 금융사기를 입으면 그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기보다는 금융사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거든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KB 입장에서 뭐가 더 시급하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KB 북코핀은행이 KB 본사가 KB 북코핀은행에 투자한 돈이 조가 넘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KB 입장에서는 이만큼 시급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반면 말씀해주신 파이클의 제안에는 스텝 1은 이미 정부에서 하고 있고 스텝 2, 스텝 3로 나아가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유관기관, 정부, 정보기관과 협조하겠다. 그 중심에 KB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관과 협조하려면 그 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대전선 거버넌스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각국의 수사기관이 KB에 협력해야 한다는 요인이 부족합니다. 말씀해주신 기술 중 주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FDS인데 이 기술은 KB 말고 다른 국내 금융도 모두 보유, 활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국제 입장에서는 현재 한국에서는 KB가 넘버원이긴 하지만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에 있는
별다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KB에게 모든 정보를 넘겨줘야 할 유인책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시간 주실 거죠? 예, 답변을 살짝 짧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에 무려 1조를 투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많은 투자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 연착륙하기 위한 핵심은 뭐죠? KB금융그룹의 금융 리더로서의 정체성 확보입니다. 근데 리브인 플랫폼은 어떻죠? KB가 만약에 리브인 플랫폼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니인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KB는 부동산 기업이야? 데이터 기업이야? 기부단체야?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1조를 투자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금융이라는 정체성을 여기까지 완전히 뿌리 뽑는 듣도록 아이디어라는 하겠습니다.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서 확인 질문 질의 시간에 파이클의 질의 시간에도 자기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질문을 먼저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한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그 0.994라는 기록은 사실 FDS라는 데이터 시스템,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에 기반을 하고 있고 데이터 요소만큼이나 비데이터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 시 제시해 주셨던 사례도 개인의 피해에서 출발하고 있고 피해 보상 요원이 문제 중 하나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아직 듣지 못한 것 같아서 결론에서 듣고 싶고요. AI가 이상 거래를 잡아낸다라고 한들 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KBJG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FDS는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마다의 프로그램을 구축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거버넌스가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모이는 장이면 틀림이 없는데요. 클레버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FDS를 통한 KB만의 KB 주도의 거버넌스를 참여하게 하는 요인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거버넌스는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되어야 합니다. 2022년 4월 신한카드에서는 부정 결제가 이루어지고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5년 연속, 우리은행 4년 연속, KB국민은행 3회 이상 등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금융권에서 보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이버 리스크 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기관은 사회의 사기를 예방하고 싶고 국제의 사기를 대응하려고 하는데 FDS의 안정성에 의문을 가지고 KB는 신뢰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데 기관과의 연계가 어렵다면 FDS를 통한 거버넌스로 나아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브인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저희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융 자체만으로는 빈곤을 감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인데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상품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빈곤 감소를 도모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포용적 금융 환경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까 파이클에서 자캇에 대해서 이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KB는 부코핀 은행이 있고 부코핀 자회사로 샤리아 은행이 있습니다. 이는 이슬람 금융의 그 진출에 대해서 조세적 성격에서 좀 벗어나서 사회적 작용에 대한 어떤 충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반증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세 제도가 일반화됨에 따라서 예전에는 자캇이 조세의 성격을 지녔다면 지금은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적 성격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의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며 민간 기업 사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 비중은 85%로 인도네시아에서 기부 점수는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10명 중 8명 이상이 기부를 하고 자원봉사 비율은 세계 평균의 3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성장 수치는 국내 GDP 생산 1년 전과 비교해서는 35.5% 올해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 좋은 흐름에 사회적 책임 투자가 같이 하게 되면 어떨까요? 사회적 책임 투자에 투자하는 채권에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하면서 사회적 책임 투자 채권이 제공하는 안정적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환경 개선, 사회가치 창출 등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중 일부 혹은 부동산 취득 시 해당 구매 자금에 대한 일부를 자캇, 기부금에 넣어서 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금융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AI를 활용하여 데이터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을 개선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면서 고소득자와 자산가까지 대한 접근성도 놓치지 않습니다. 유엔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말하였습니다.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은 리브인에서 실현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박 마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질의 과정에서 KB의 데이터 기술력이 떨어지기에 클레버 도입은 부적절하다라고 분명 말씀을 하셨습니다. AI와 데이터 기반 금융을 선도하고 있는 KB 금융그룹의 기술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소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카시 조세와 의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조세의 성격은 옛날에 지녔지만 지금은 조세의 성격이 많이 약화되고 의무적 성격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세 성격이었다가 지금은 의무로 변질됐다. 그런데 임론에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게 결국 인도네시아는 자선, 스스로에게서 나온 기부가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결국 의무로 내는 조세와 종교적 목적으로 내는 게 바로 자카시라는 건데 이거는 자선 중심 국가라는 주장에 완전히 반하는 거 아닌가요? 자선 중심 국가라는 주장에 전혀 반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명 중 8명이 기부를 하고 그리고 자카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가야 할 것이 자카스는 조세가 아닙니다. 이전 옛날에는 그 세금, 취득세 그리고 그런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했었는데 거기에 자카까지 추가된다면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세 제도가 자리 잡은 현대화된 시점에서는 자카스는 의무화된 성격만 지니고 있어서 순전한 기부금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혀 반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카시 의무적 성격을 가진다는 건 곧 자카스는 종교적 목적으로 내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슬람 경전 꾸란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이 많기 때문에 종교적 의무적 목적으로 내는 것인데 과연 KB가 자카스를 거두겠다. 우린 종교와는 관련 없어. 우린 부동산으로 거둘 거야. 라고 했을 때 누가 참여할 것이며 그 참여를 정부는 순순히 지켜보고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KB가 1등 금융그룹이다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KB가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영광스러운데 이유는 뭐가 있죠? 국내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상품을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클레버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고객, 나아가서 국제 수준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기를 막는다라는 차원에서 국내 고객들에게 커다란 가치를 선물합니다. 그런데 리브이는 어떻죠? 국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선물하고 있나요? 어찌 보면은 지금의 KB를 있게 한 국내 고객을 완전히 외면하는 솔루션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자카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카스는 이슬람 금융이 맞습니다. 그리고 KB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그 현지 외국 법인이 현지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방금 질문 드렸던 거는 저희가 지금 넘버원 금융 플랫폼으로 발돋움하겠다라는 전략에 있어서 국내 고객들에게 어떠한 네, 가치를 맞습니다. 선물해 줄 수 있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현지화 전략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국내 네, 발언 시간 맞이하겠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네, 격앙됐던 분위기를 조금 가라앉히고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KBJG 팀은 글로벌이라는 주제 아래 인도네시아 부동산 중개업으로 진출한다는 기본적인 틀을 잡았습니다. 이 위에 리브인이라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론칭하여 KB와 북코핀은행을 나눠서 운영한다는 디바이드 전략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는 맞춤형 대출 상품, AI 기반 실거래가 예측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 네트워크를, 반대로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는 인도네시아 부동산 투자 유치를 서비스를 나눠서 제공한다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키워드가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산업에 고민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회적 가치 창출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 나아가 기업의 이윤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저희 프로젝트에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습니다. 그리고 임론에서 언급해드렸던 저희의 문제 정의, 인도네시아의 주거 문제에 다시 집중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도네시아에 자리 잡기 시작한 이슬람 금융에서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리브인의 자카시라는 형태의 기부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의 출발점이 될 자카스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KB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솔버톤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카스는 인도네시아의 주거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스스로 주거 문제의 해결에 앞장설 수 있다는 효능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KB를 ESG를 선도해 나가는 금융으로 브랜딩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인도네시아에 이미 진출해 있는 KB 계열사들과의 협업은 KB가 인도네시아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단단한 체계를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저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채권 발행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 체계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비유를 들어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4강에서 양 팀은 모두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 신뢰를 중요한 키워드로 봤습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브랜드 가치 상승, 즉 신뢰를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지로 보았습니다. 한편 파이클 팀께서 언급해주신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반에는 신뢰가 필수죠. 무언가를 신뢰한다는 건 그 무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경험이 축적됐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상황을 하나 가정하겠습니다. 클레버가 동남아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다는 상황입니다. 클레버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면 오히려 저희의 프로젝트가 먼저 진행되어 양국 간의 신뢰를 쌓아 나가야 인도네시아도 클레버를 사용해 볼 수 있는 유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요? 결론 마치겠습니다. 네, 파이클 팀 마지막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론 중에 나왔던 반론 사항에 대해서 재반박을 드리고 싶은데요. KB의 디지털 기술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미 KB는 금융 넘버원 플랫폼으로서 최다 고객 기반 데이터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KB 데이터 시스템을 자회사로 갖고 있죠. 데이터와 AI 활용의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금융사들에서 산발적으로 FDS를 이용해서 금융사기를 방지하려는 노력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특정 유형의 특정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그쳤고 무엇보다도 국제 금융사기를 대응하기 위한 총체적인 전략은 아직 없었습니다. 사실상 금융사기에서 대응이 까다로운 것은 국제적으로 발생하여서 잡기 어려운 범죄인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하여서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FDS는 사실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기술적인 방법론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가장 단순하게로 가령 어떤 기존에 있었던 정보를 단순히 조회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얼마 이상이면 이상거래 아니면 이상거래가 아닌 거 이렇게 룰을 규정하는 것 또한 FDS인데요. FDS를 이미 누가 사용하였다라는 게 클레버가 이미 있다라는 말로 매도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고도화된 기술을 사용하는가입니다. 마이데이터 시대 진입으로 이제 금융사가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와 그 유용성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인프라 기관과의 데이터 협조 그리고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주겠다와 같은 활성화 전략이 최근에 공개된 바 있죠. 저희는 이 시점에 맞춰서 KB가 클레버를 출시함으로써 어디보다도 FDS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다라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실상 대부분의 인공지능 기술은 초기에 데이터가 부족하여서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금융의 활성화 지원 방안을 저희가 따라간다면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또 테스트 베드를 활용함으로써 초기부터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차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KBG 팀도 AI에 기반하여 부동산 추천을 하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정작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고 데이터는 어떻게 얻고 모델에는 가령 어떤 변수를 입력할 것인지 어떠한 계획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그 목적이 저희는 사기 예방을 통해서 공공복리를 증진하겠다라는 데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직접적으로 유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 기업에 대해서 논하는 만큼 재무적인 차원에서 리스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입론에서부터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그래서 재무 건전성에 기여한다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강점을 밝혀드렸죠. 하지만 이에 반해서 KBG팀의 아이디어는 리스크 테이킹에 가까울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리스크가 따르는데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리스크들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대응할 수 있는지 논증이 없다는 점이 다소간 아쉬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넘버원 금융 플랫폼입니다. KB가 1등 금융기업이 될 수 있었던 원천은 무엇인가요? 바로 국내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상품을 제공하였고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KB가 DX 이 시점에서 넘버원 금융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금융산업 발돋움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그 가치를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짚어드리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양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2022년 KB 솔버톤 대회 4강전 디지털 대 글로벌 테마의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심사평 및 결과 발표 순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 두 주제 모두가 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제라서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그걸 참느라 굉장히 힘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고 그만큼 굉장히 수준 높게 준비를 해주시고 또 논의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깊이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심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기준으로 제가 이제 두 팀의 배틀을 받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발제 측면과 이제 Q&A 측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발제에 대해서는 문제 정의를 하심에 있어서 얼마나 현황에 기반해서 문제 정의를 했는지, 문제 정의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봤고요. 다만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논리의 어떤 이렇게 정교함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그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 주제를 고민을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 어떤 키워드들의 어떤 무게감 이런 것들, 그 관심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봤고요. 그 Q&A 쪽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질문을 하시고 답을 하실 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나 이제 데이터에 대한 그 이해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봤어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제시를 하셨는지. 두 번째는 요거는 제가 약간 제 관점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그 상대 주제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지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틀이다 보니까 이게 배틀을 이겨야 한다라는 어떤 압박감이 있으신 상황인 거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의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가지고 좀 더 나은 대안을 위해서 그 Q&A를 진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냥 짧게만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좋았고 또 되게 수준 높은 토론회에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면서, 그래도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리고 이제 이 두 주제가 이제 금융사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제다 보니 그 부분을 좀 양쪽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저희 AI 기반의 사기 예방 플랫폼 쪽은 굉장히 시적절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견이 없고, 다만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 정의가 굉장히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금융사기 예방을 하자라는 아젠다는 너무나 제너럴한 아젠다고, KB 내부적으로 이걸 논의하기 시작한 지가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수많은 현황들이 디벨롭이 되었고, 그게 이제 언론사나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은 이 단순히 이제 AI 기반으로 금융사기를 그러니까 해결한다라는 그 주제가 이제 제시된 이후에, 근데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또 세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데이터가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금융사기가 일어나는 어떤 채널이 문제인지, 아니면 아까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떤 그 데이터 외적인 부분이 문제인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디벨롭된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현재 풀어야 될 문제는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AI를 적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AI 적용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 쪽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조금 문제 정의가 구체화 됐으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한 조사라든가 논리들은 되게 인상적으로 잘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인에서 말씀해주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우선 좀 좋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제시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에 대해서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회적 채권이라든가 자카라든가 플랫폼 부재라든가 도시 비밀 이런 그 키워드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느낌은 좀 있었어요. 다만 그 키워드들의 제시는 아무래도 조금 좀 의미 있는 아젠다들은 좀 제시를 해주시지 않았나 이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좀 더 디벨롭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은 가지고 봤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들이 키워드들이 각각 존재한다는 느낌,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융합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조금 보완이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이 아젠다들을 디벨롭하실 때 쓰시는 용어들의 정의에 대해서 양팀 다 조금 더 한 번씩 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제한사항은 있었겠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향후에도 그렇고 이제 이번도 그렇고 훨씬 더 좋은 아웃풋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심사평 마치겠습니다.
예, 두 팀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오늘 좀 느낀 바가 너무 많아가지고 첫 번째로는 제가 그 지금 참가하신 분들 나이대 이 정도로 영향이 됐었을까? 뭐 이런 생각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되게 저희 뭐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의 리더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두 팀 공통으로 어떻게 또 저희 회사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아젠다, 필요한 아젠다, 시급한 아젠다를 어떻게 이렇게 선정하셨지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내부인이 좀 조언을 많이 해주셨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감탄을 계속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팀 조금씩 간단하게만 멘트를 좀 드리면 이쪽 팀 파이클 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고객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임직원이 아니라 그 금융 소비자로서 불안했던 점을 이렇게 픽업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상당히 뭐 적절한 주제였다라고 생각은 했고요. 그 다음에 AI를 동원하는 것도 정확한 어떤 솔루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양쪽 팀 다 사실은 현업을 하지 않으면 구체성을 띠기 어렵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뭐 저는 배제하고 들었고, 그 다음에 파이클 팀의 강점은 제가 이 디베이트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말을 잘하시더라고요. 논리적이시고 그리고 순발력도 순발력이 정말 뛰어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짧은 순간에 많은 그 인포메이션을 그 디펜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지, 그런 토론 능력 상당히 뛰어나다고 느꼈고요. 근데 다만 약간 그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부분은 또 듣다 보니까 이쪽을 이렇게 디베이트 하는데 좀 이건 조금 객관적으로 좀 틀린 것 같다라는 경우도 이렇게 좀 이렇게 디펜드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솔직히 약간 그 논리적으로 약한 점은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토론 능력은 너무 좋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오른쪽에 KBJG 팀은 저는 제가 오늘도 어제도 고민했던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같이 고민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또 저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디베이트를 들으면서 제 업무에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되게 좋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한국에서의 장점을 갖고 나가는 거 되게 좋거든요. 근데 좀 약간 이 논리 구성을 하실 때, 근데 요거는 이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리브인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그 이슬람 금융을 얹히다 보니까 이게 논점이 디스트랙션이 생겼어요. 제가 딱 보면 차라리 그냥 비즈니스에만 집중을 해주셨으면 그냥 선명하게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 거라고 봤을 텐데, 이렇게 왔다 갔다 또 이슬람 쪽에 공격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토론 능력 되게 좋으셨고 역시나. 근데 약간 이렇게 좀 심플하게 답을 간단하게 좀 답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KB에서 이미 다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부분들을 다 해주신 것 같고 제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토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팀 다 전략이 비슷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핵심적인 키워드들과 너무나도 필요한 문제 제기를 폭넓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브로드한 수준의 솔루션을 갖고 오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평가 자체는 솔루션의 구체화가 어떻게 조금 더 되어 있는가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디지털 분야나 글로벌 분야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시의적절한 이슈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강까지 오셨을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어떠한 구체성을 갖고 어떠한 이득이 KB금융그룹에 되는지에 대해서가 핵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각 팀의 약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은 매우 훌륭해요.
두 팀 다 아주 적절한 문제 제기와 아주 적절한 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보게 되는 토론이었고 실제로 그 기대감에 있어서 퀄리티가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의 그 빈틈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둘 다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우리 해봤거든요, 또는 할 수 있거든요. 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기반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겠습니다. 정도 수준의 전략을 양쪽 다 갖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가 더 자기 이야기를 잘 설명했고 구체성을 가지고 또 상대방의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핀포인트가 어디로 갔는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의 그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양쪽 다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 날카로운 질문들이 심장부로 갔는지 아니면 곁으로 갔는지가 제가 봤을 때 이 토론의 핵심이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윤석호 심사위원께서 4강 글로벌 대 디지털 토론의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오기 전부터 이 토론 아주 치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갖고 왔고요. 그 기대에 어떻게 보면 보답하듯 결과마저도 2대 1입니다. 그래서 아주 치열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2022 KB 솔버톤 대회 4강전 진출팀은 바로 글로벌 분야의 KBJG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